물 101.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물 먹여드리겠습니다. 응? 날 물 먹인다고? 아,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바로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물 101. 어떠세요? 벌써부터 촉촉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하죠. 오늘은 이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지만 과연 그 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사실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제를 넘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다재다능한 슈퍼 히어로랍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거대한 수족관과 같아요.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이 바로 물이라는 사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약 75에서 80%, 1세 전후에는 약 70%가 물이에요. 이 비율은 나이, 성별, 체지방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근육이 적고 체지방 비율이 높아서 수분 비율이 약 52에서 55% 정도로 남성 약 60%보다 살짝 낮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게 물이 덜 중요한 건 아니죠. 오히려 물이 부족하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재미있는 건 신생아나 어린 아이들은 무려 체중의 70% 가까이가 물이라는 사실. 말 그대로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아기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나이가 들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수분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답니다.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점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물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첫째, 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속의 고속도로처럼 영양소들이 각 장기로 이동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은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물이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이 멈춰버릴 거예요. 둘째, 체온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더운 날 땀을 흘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보셨죠? 바로 땀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가 체온을 낮춰주는 원리예요. 이 땀의 주성분이 바로 물이죠. 셋째,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뇌, 척수, 태아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물속에서 존재하고 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세포의 생명활동 자체가 물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은 단순히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전해질의 균형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해질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이온들을 말합니다. 이 전해질들은 물에 녹아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고 신경 기능, 근육 수축, 체액 균형 조절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물과 전해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은 항상 이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여기에서 물과 수분 그리고 전해질에 대해 잠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가 평생 마시고 몸 안에 품고 사는 그 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 안에서 전해질과 미네랄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며 우리의 심장, 뇌, 근육, 신장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꽤 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들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고 피곤했구나 하고 몸을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물과 H2O를 분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물은 H2O다. 교과서 한 줄로 보면 참 간단하고 멋진 문장이지요. 하지만 이 한 줄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 몸속을 흐르는 물, 세포와 혈관을 채우고 있는 물은 실험실에서 만든 순수 H2O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H2O는 화학식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붙어있는 아주 단순한 분자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깨끗한 실험실에서 여러 번 정제하면 미네랄도 전해질도 거의 없는 초순수 H2O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H2O만을 몸에 넣어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심장, 뇌, 근육, 신경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은 H2O만 있는 맨몸의 물이 아닙니다. 물은 영어로 water, H2O는 화학식입니다. 물은 H2O가 아니고 water 또한 H2O가 아닙니다. 순수 H2O는 생명체의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모든 생물은 삼투압이라는 균형 덕분에 세포가 안정됩니다. 인간의 혈장 삼투압은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순수 증류수는 전해질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삼투압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물이 세포와 직접 만나면 세포 안으로 물이 급속히 들어오고 세포막이 견디지 못해 붕괴됩니다. 이 현상은 사람, 동물, 식물 모두에서 생명 유지 기능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순수 H2O가 정맥에 잘못 투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맥은 세포 깊은 곳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순수 H2O가 들어가면 적혈구가 급속도로 부풀어 오르며 붕괴됩니다. 이 붕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혈액 속 이온 균형이 급격히 바뀌고 심장 전기 신호와 신장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수십 분에서 한두 시간 사이에 심각한 생리적 위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수 H2O만을 마시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경구 섭취는 정맥보다 늦지만 역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없는 물을 한두 시간 안에 3리터에서 5리터 같은 대량으로 마시면 혈장 나트륨이 낮아지는 현상이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때 뇌세포는 물을 흡수하여 부풀고 신경계 기능이 흔들리면서 두통, 방향 감각 저하, 혼탁,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가 지속되면 몇 시간 안에 중대한 위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붕어를 순수 H2O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붕어는 민물고기라서 삼투압이 낮은 환경에 익숙하지만 순수 H2O는 자연계 어떤 물보다 삼투압이 낮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아가미 세포가 물을 과도하게 흡수하면서 세포 파열이 이어지고 호흡 기능이 흔들립니다. 일반적으로 붕어는 수십 분에서 수시간 사이에 생리적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식물은 순수 H2O에서 어떻게 될까요?
식물도 미네랄과 전해질을 통해 삼투압과 광합성 구조를 유지합니다. 순수 H2O만 공급하면 첫날부터 잎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틀째에는 광합성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흘에서 일주일 내에는 줄기와 잎의 조직이 점차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인간보다 더 오래 버티지만 결국 생리적 기능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다른 동물은 작을수록 더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설치류는 몇 시간 안에 전해질 붕괴와 삼투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개와 고양이는 하루 안에 위험 상태가 됩니다. 포유류 전체에서 전해질이 없는 물만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점차적인 생리 기능 붕괴로 이어집니다. H2O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과 적은 양의 미네랄, 이산화탄소, 산소 같은 기체가 함께 녹아있는 용액이 바로 물, 워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물, 당신이 부르는 워터는 H2O가 아니라 H2O 플러스 전해질, H2O 플러스 미네랄, 즉 생명활동이 가능한 형태의 물을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H2O는 물의 화학적 알맹이일 뿐이고 워터, 즉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의 물은 삶을 지탱하는 여러 성분이 섞인 살아있는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잘못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워터이고 물은 생리학적 용액입니다. 물은 미네랄이 포함된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 H2O는 그저 분자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19세기 불완전한 용어와 교육 시스템의 영향으로 이 차이를 잃어버린 채 21세기 현재까지도 그 차이를 구분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국 국민들 중 대부분은 물의 생리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물은 H2O라는 오용의 슬픈 역사와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수분이라는 말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병원이나 건강 강의에서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때 말하는 수분은 딱 잘라 정의된 과학 용어라기보다는 몸 안에 있는 물기 전체를 느슨하게 부르는 말에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수분이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물, 즉 H2O의 전해질과 미네랄이 녹아있는 체액입니다. 그래서 성인 몸의 60%가 수분이다라는 말도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성인의 몸은 약 60%가 물, 즉 전해질이 녹아있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H2O만 60%를 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물을 60%나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 안의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물이 몸 안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몸속 물은 크게 두 곳에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 안쪽입니다.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 속을 채우고 있는 물을 세포내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많고 단백질, 효소, 미토콘드리아가 모두 이 환경에 의존해 일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포 바깥입니다. 피 속의 물, 림프액, 조직 사이를 흐르는 물을 세포외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나트륨, 염소, 이온 같은 전해질이 많아서 혈압, 혈액량, 순환, 부종, 탈수가 모두 이 공간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물이 서로 완전히 다른 전해질 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은 불규칙해지고 근육은 쥐가 나고 뇌는 어지럽고 멍해지고 기운이 쭉 빠지면서 사람은 탈수됐어요 라는 한마디로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라 물과 전해질의 복잡한 균형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네랄과 전해질 이름부터 다시 세웁시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미네랄과 전해질을 분명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미네랄은 원소입니다. 지구의 흙, 돌, 바다, 암석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철, 아연, 셀레늄, 요오드 같은 무기물 원소 전체를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소들은 음식 속에 있을 때는 전하를 띠기도 하고 안 띠기도 합니다. 그냥 원소 자체를 가리키는 큰 이름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전해질은 이 미네랄이 물 안에 녹아서 전기를 띠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트륨이 플러스 전하를 띠면 나트륨 이온, 칼륨이 플러스 전하를 띠면 칼륨 이온, 칼슘이 2개의 플러스 전하를 띠면 칼슘 이온, 이렇게 전기를 띠고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미네랄은 원소이고 전해질은 물 속에서 전기를 띠고 움직이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해질은 미네랄이지만 모든 미네랄이 전해질인 것은 아닙니다. 철, 아연, 셀레늄, 구리 같은 미네랄은 몸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지만 전해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소, 탄산수소 이온 등은 물 안에서 전기를 띠며 심장 박동, 근육 수축, 신경 전달을 직접 조절하기 때문에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물과 전해질은 왜 때려야 뗄 수 없을까요? 물이 몸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단순히 H2O가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어디로 움직일지, 어느 쪽 세포로 들어갈지, 혈관으로 나갈지, 뇌 쪽으로 더 배분할지, 다리 쪽 부종을 줄일지 말지, 이 모든 것은 전해질의 농도가 결정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혈관 안으로 물이 과하게 끌려 들어와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깁니다. 칼륨은 세포 안쪽 물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해지면 세포가 힘을 잃고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수축만 하려는 근육과 혈관에 이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중요한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근육을 실제로 수축시키고 심전도에서 가파른 파동을 만들어내는 핵심 전해질 중 하나입니다. 결국 물과 전해질은 함께 있을 때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짝꿍입니다.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계속 어지럽고 다리가 붓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마른 나무처럼 메마른 느낌이 든다면 물만 부족한 게 아니라 물속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수와 정제수, 천일염과 정제염, 이제 현실로 내려와서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과 먹는 소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물, 샘물이나 지하수, 강물, 빗물에는 항상 칼슘, 마그네슘, 칼륨, 미량 미네랄이 아주 조금씩 녹아 있습니다. 바닷물과 천일염, 암염에는 나트륨과 염소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셀레늄 등 많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생명은 원래 이런 물과 소금을 한 세트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우리는 물에서 미네랄을 빼고 정제수만 마시게 되었고 소금에서도 나트륨과 염소만 남긴 정제염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이 H2O에 가까워질수록 워터, 물이 아니게 되고 소금이 NaCl만 남을수록 전해질과 미네랄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구조가 오래가면 신장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심장은 더 민감해지고 뇌는 탈수와 부종 사이를 오가며 힘들어집니다. 물과 소금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물과 전해질이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이 둘을 떼어놓고 각각을 깨끗한 물, 순수한 소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온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환자와 가족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환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을 많이 마셔라. 수분 보충을 잘 해야 한다. 우리는 늘 이렇게만 듣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약한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당뇨와 고혈압, 뇌졸중,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의 양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물의 양,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전해질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수록 약을 많이 먹을수록 단순한 탈수인지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된 탈수인지 의사가 더 세밀하게 보고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수액을 줄 때 H2O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포도당 등을 상황에 맞게 섞어서 줍니다. 몸은 알고 있습니다. 물과 전해질이 함께 있을 때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우리는 H2O를 60% 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물, 즉 H2O와 전해질, 미네랄이 함께 녹아있는 살아있는 물을 60%나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미네랄은 원소이고 전해질은 그 미네랄이 물 안에서 전기를 띠며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심장, 뇌, 근육, 신경, 미토콘드리아는 전해질이 포함된 물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얼마나 마셨나를 넘어서 내 몸 안의 물과 전해질의 균형은 어떤가를 함께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물 101의 첫 번째 성과일 것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이리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 물과 미네랄을 필수 영양소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을 야채나 고기로 충분히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야채나 과일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동물의 간이나 고기를 먹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미네랄의 양에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식물의 한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미네랄의 종류는 그 식물이 자란 토양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사를 짓는 토양은 바다처럼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작물에는 몇 가지 주요 미네랄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만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물의 한계, 마찬가지로 동물의 간이나 육류 역시 그 동물이 섭취한 식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물은 미네랄을 체내에 농축시키지만 바닷물처럼 수십 종의 미량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나 동물은 미네랄의 종류 다양성 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바닷물과 천일염의 차원이 다른 다양성. 바닷물과 천일염 속의 미네랄은 육지에서 온 미네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바닷물은 지구상의 모든 원소가 녹아있는 거대한 생명의 수액과 같습니다. 압도적인 종류, 바닷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주요 미네랄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직 모두 규명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에 이르는 미량 미네랄이 존재합니다. 이 미세하고 다양한 조성 자체가 지구 생태계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0.1%의 작은 숫자가 생명을 조율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청정 지역에서 자연 건조를 통해 얻은 중금속 안전성이 검증된 천일염이라고 해도 미량 미네랄은 고작 0.1%에서 0.25% 수준이라며 정제소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볼 때 이 작은 0.1%는 절대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숨겨진 설계. 이 0.1%의 미세한 조성 차이가 바로 나와 당신을 구별하고 심지어 쌍둥이조차 서로 다른 개성을 갖게 하는 엄밀한 수치입니다. 우리 인간의 DNA는 서로 99.9%가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단 0.1%의 차이가 외모와 성향, 대사 속도, 호르몬 반응, 체질과 기질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우리와 침팬지 같은 영장류와의 DNA 차이는 겨우 1% 남짓에 불과합니다. DNA에서 0.1%가 인간 개성을 만들 듯 자연 소금의 0.1%도 우리의 생리 반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성입니다. 미세 조율 스위치. 이 작은 미량 원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들은 호르몬이 반응하는 방식, 전해질 균형, 세포 속의 신호 전달,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같은 핵심 생명 시스템을 아주 조용하고 정교하게 조율합니다. 효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아연, 셀레늄, 구리 같은 미량 원소들이 주요소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지만 종류와 존재 유무가 생명을 결정합니다. 정밀함의 차이. 정제소금 NaCl은 나트륨과 염소 두 가지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천일염의 극미량 미네랄 조성은 생명에 필요한 정교한 미세 조율을 담당하는 숨은 설계와 같습니다. 화학적 조성의 숫자만 보는 시각과 생명체의 정밀함을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금속과 플라스틱 함유가 적은 천일염, 즉 미량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호나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량 미네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정제된 소금과 정수된 물만 섭취할 때 우리 몸은 매일매일 미세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NaCl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NaCl과 수십 종의 전해질이 완벽하게 결합된 생명의 물을 원합니다. 중금속과 플라스틱에서 보다 안전한 천일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생리학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소금과 물을 더욱 따뜻한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똑똑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이 섬세한 균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바로 뇌와 신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몸에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뇌는 갈등 신호를 보내 물을 마시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몸속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가 갈증 신호를 보내 물을 찾게 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생리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갈증 센서 자체가 둔해진다. 갈증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삼투 수용체가 조절합니다. 혈액 속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이 센서는 농도를 감지해 즉시 신호를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삼투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단 2~3%의 물 감소만 있어도 갈증이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 5% 이하로 물이 부족해져도 목이 마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데 뇌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혈압과 신장 기능이 함께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 조절 호르몬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약해지고 신장도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물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균형을 잡았지만 노년에는 같은 양의 물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몸은 물을 잃고 있는데 신호는 약하고 보상 능력은 줄어드는 이런 이중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입마름과 갈증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이 자주 마릅니다. 문제는 이것이 갈증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입은 마른데 몸은 충분히 물이 공급되어 있기도 하고 반대로 몸은 물 공급이 부족한데 입은 그렇게 마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묘한 불일치가 노년층에게서는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갈증을 인식하는 감각 통합 시스템도 느려집니다. 갈증은 단순히 목만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박수 변화, 체온 변화 등이 함께 통합되어 뇌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감각 신호의 통합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뇌가 그 의미를 해석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섯 번째, 행동 패턴의 변화도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물을 일부러 찾지 않는 경향도 생깁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고 싶어서 혹은 밤에 자다가 깨기 싫어서 의식적으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 습관은 갈증 신호의 민감도를 더 떨어뜨립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도 자주 무시되면 뇌는 급기야 신호를 약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늘 학습하고 적응하니까요. 정리해보죠. 젊을 때 우리 몸을 지키던 갈증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지고 신호도 느려지고 보상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물과 균형 잡힌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된 소금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정 지역에서 자연 건조로 얻은 중금속과 플라스틱 안전 검사를 통과한 천일염이나 암염 혹은 호수염 등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최상의 소금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최선의 소금을 챙겨주세요. 몸의 신호를 기다리기보다 몸을 먼저 돌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 즈음에서 우리 함께 물 한 잔 어떠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소금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곧 만나 뵙겠습니다.